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럼 첫날이니까 좀 신나게, 신날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힘을 내가지고 우리 인사를 해봐요. 그렇죠? 완성만 시작하는 날이니까.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자, 우리 3월이 됐고요. 이제 서양음악 완성반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양음악 완성반은 파트가 4개로 나눠져 있는 꽤 긴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 4, 5, 6까지 이제 음악사, 이 서양음악사의 대장정을 오늘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자, 오늘은 파트 1이니까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제 고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파트 1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얼리뮤직이라고 얘기하는 그 앞부분 있잖아요. 음악사의 고대, 중세, 르네상스 여기가 파트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세와 르네상스는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악곡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요 앞에 파트가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우리는 하모베 음악이나 이런 음악들이 훨씬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 앞에는 좀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이제 또 차근차근히 익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3월에 우리가 이제 힘을 내서 잘 시작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요. 첫날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강의 소개를 하면 일단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 서양 음악사의 개념 그리고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음악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잖아요.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흐름이 있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딱 뭐는 뭐 요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 다음엔 뭐 이렇게요. 얘가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근히 재밌어요. 얘가 여러분이 안 믿길지 모르지만 얘가 이야기라서 은근히 재밌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범위 자체가 넓다 보니까 그렇지만 예,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악곡도 좀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구체적인 그 악곡의 특징도 우리가 익힐 거고요. 매주 골든타임 문제를 또 드려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이제 기본반보다는 조금 더 서술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길게 써야 되고, 이제 기출 문제 가서 예상 문제가 되면 제가 더 길게 쓰게 하거든요. 그때는 시험처럼 4줄을 쓰게 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서술을 점점점 길게 하는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보시면 두 번째는 음악사 주로 개론서를 제가 써놨는데요. 우리가 음악사를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죠. 1, 2월에는 우리가 기초이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음악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반인데, 우리가 음악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보통 이 넷 중에 하나의 개론서를 보통 써요. 대학에서나, 우리 학원에서도 그렇고. 보면, 음악사를 공부한다. 그리고 또 옛날에 혹시 공부해봤다. 뭐 학교에서 배웠다. 예전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중에 하나를 이미 가지고 계실걸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연초에 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책장에 이 중에 하나가 꽂혀 있어야 맞아요. 최소 한 종은. 최소 2종이어도 좋겠고. 그런데 나 아무것도 없다 혹시 그러면 반드시 이 4개 중에 하나를 이번 주에 얘를 구입하도록 하고요. 왜냐면 하나 가지고 있으면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 음악 선생님이 돼서도 나중까지 계속 쓸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책장에 얘가 하나는 꽂혀 있어야 되고, 얘가 완성만을 이제 듣다 보면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음악사를. 그러면 양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강의 자료 외우고 하는 것만도 되게 빠듯할 거예요. 그래서 개론서를 막상 읽을 시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다 해도 너무 조급해 하지는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으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는 못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리딩을 못 하더라도 곧 조만간 읽을 시간이 날 거거든요. 이제 기출문제 풀 때나 모의고사 볼 때나 이럴 때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맞아요. 얘를 내가 가진 개론서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쫓아가야 되거든요. 물론 강의 자료의 내용과 개론서가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 4가지의 개론서를 제가 종합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따로 읽어라라고 하는 거는 그 문맥을 푸는 방식이 그 문체와 서술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험 문제에 있는 것도 시험 문제에 있는 그 작성 방법의 구절이라든지 말투도 개론서와 똑같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이 문체로 같은 내용을 익힌 사람들은 금방 그 내용을 캐치해요. 그래서 얘를 강의 자료를 보고 아 맞다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서 이해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암기하고 음악서는 암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암기하고 골든타임 풀었다 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럼 조금 시간 있죠? 그러면 일단 급한 다른 과목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간이 있네. 서양음악 공부할 일 들면 이번 주 한 2시간 정도가 있네. 뭐 3시간 읽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개론서 읽는 거죠. 해당하는 부분을 자기가 특별히 어려웠던 부분 시간이 좀 될 것 같으면 어떤 챕터 전체를 이런 식으로 읽고 그러면서 아 내가 강의 자료에서 봤던 희원쌤이 이런 말로 설명했던 게 여기선 이렇게 써 있구나. 아 여기서는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설명을 하네. 아 여긴 이런 그림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걔를 한 번 더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자기 걸로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론서를 같이 이렇게 항상 끼고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읽을 시간이 없으면 기출반 때 읽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를 봐도 괜찮아요. 사실상 이 네 개를 어떤 거를 고르냐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사실 저는 네 개 다 훌륭한 개론서라고 얘기하고 어떤 거를 봐도 사실은 합격에 지장은 없다고 생각돼요. 사실 그래서 약간 취향의 문제도 있고요. 얘가 약간 두께나 문체나 이게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도 좋은데 그런데 그래도 뭔가 하나를 선택을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저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뭐 학부 다닐 때는 요걸로 했는데요. 이걸 다시 볼까요? 뭐 다른 걸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뭔가 알맞은, 본인의 취향에 알맞은, 제가 취향 조사를 한 다음, 백그라운드와 취향 조사를 한 다음, 알맞은 걸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알겠죠? 자, 강의 내용을 보시면 주차별 계획을 보시면요. 우리가 4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장 깨기 하듯이 이제 이 4 곱하기 4의 이 빙고판을 완성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끝날에 우리 빙고라도 해야 되나? 나같이. 그죠? 이 첫 달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3월이 르네상스까지죠. 그죠? 그리고 4월이 바로 그 고전까지 갈 거고. 그 다음에 5월 되면 19세기 가고, 그때 이쯤 되면 이제 악곡이 막 쏟아져 났을 거야, 이미. 20세기를 가기 전에 약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악곡 공부를 좀 모아서 하는, 다시 정리하는, 리뷰하는 그런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기의 전환기가 20세기. 여기가 좀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악곡도 많고, 여기서 따로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3월부터 6월까지 가는 반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봅시다. 저희 꼬맹이들이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어디 출발할 때 다 이렇게 뒷좌석에 둘이 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제가 그 보조석에 앉고 그 조수석에 앉고 신랑이 운전하고 그래서 어디 출발할 때 항상 신랑이 내비 맞추고 있으면 제가 항상 Are you ready?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다 앉아서 벨트 딱 매고 했으면 각자 그러면 둘이 렛츠 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동 걸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커가지고 얘네가 이제 컸다고 제가 뭐 Are you ready? 뭐 그래도 뭐 그냥 뭐래 그러면서 약간 자기 뭐 폰 보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면 차에서는 폰 하지 마. 집어넣어. 이렇게 하고 제가 막 잔소리부터 요즘은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끔씩 그려워요. 진짜 그땐 정말 귀엽게 둘이 렛츠고 이랬거든요. 어디 정말 출발하기 전부터 그랬었는데 우리도 이제 마음속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됐어요? Are you ready? 됐죠? 자, 첫 페이지 보면 목차부터 나오는데 이 목차가 좀 어마무시해요. 여기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와 중세가 우리가 되게 많은 양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중세는 천년이에요. 천년. 천년 역사를 사실 우리가 굉장히 간추려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목차가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가 중세를 하기 전에 이제 고대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얘기를 잠깐 할 것이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항상 음악사는 제가 첫 챕터는 개괄을 해요. 시대 배경과 개괄을 해요. 그래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고 그때의 사회는 어떤 사회고 음악적인 전반적인 특징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첫 챕터에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중세 사회 같은 경우는 종교음악 중심이죠. 카톨릭 중심의 사회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전래 음악이에요. 그래서 종교음악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미사, 뭐 성물 또 이런 얘기를 막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성가가 이제 확장돼요. 그래서 횡적 확장, 종적 확장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모테트, 콘두투스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긴 파트예요. 사실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 여기를 하다 끝날 거예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챕터를 사실은 다 하지 못하고 오늘의 진도가 여기까지예요. 오늘의 진도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모태도부터 더 이렇게 갈 거거든요. 계속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속음악 파트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세속음악은 크게 성악과 기악으로 나눠지고 양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렇죠? 왜냐하면 자료가 남아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음악이 훨씬 많고 세속음악이 약간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세의 끝자락, 마지막 한 세기를 우리가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14세기를 아르스 노바라 하고 이탈리아의 14세기를 우리가 트레첸토 음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중세의 가장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좀 새로운 음악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따로 빼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세기에서도 또 끝자락이 있어요. 14세기 말. 거기가 아르스 수부틸리오르라는 좀 독특한 양식이 짧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중세가 끝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 목차를 제가 항상 많이 써봐라. 많이 써봐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든요. 목차를 꼭 눈으로 좀 익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오늘 배웠죠. 순서 내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지 않고 백지에다가 그죠? 백지에다가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다음 주쯤 되면 이 중세가 끝났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쭉 자기가 백지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서랍장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빨래를 이렇게 개면 빨래를 뭐 아무데나 막 그냥 한꺼번에 막 집어넣지 않죠. 그죠? 그러면 아침에 뭘 하나 찾으려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죠. 그죠? 양말 하나를 찾으려도 되게 오래 걸리고 어디에 얘가 박혀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그 서랍 안에 막 아무거나 막 들어있으니까 막 진짜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정리 진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지어 봤어요? 양말도 이렇게 칸칸이 돼 있는 이렇게 칸칸이 돼 있는 그런 걸 사가지고 양말을 탁탁탁탁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제 친구 보니까 막 그렇게도 해놓더라고요. 아,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찾기 편하겠더라고요. 진짜 하나씩 딱딱 이렇게 꺼내서 쓰면 되니까 양말도 최소한 우리가 티셔츠는 어떤 칸에 넣고 그쵸? 그 다음에 바지는 어떤 칸에 넣고 속옷은 어떤 칸에 넣고 그죠?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랍장에 있으면 그래서 거기를 딱 꺼내서 얘를 꺼내는 것이지 다 섞어 놓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그 서랍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칸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토픽이 딱 나왔을 때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중세 중에 요 챕터의 요 내용이다. 를 아주 빠르게 내가 아는 거죠. 그 서랍장에서 딱 꺼내는 거죠. 우리가 인출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인출. 왜냐하면 얘는 주관식 시험이에요.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또 시간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용을 알아도 한참 이게 무슨 내용이더라. 3월에 배웠는데 아 이게 무슨 내용 이렇게 막 한참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시간이 지나가요. 그게 아니라 보는 순간 딱 꺼내야 되거든요. 걔를. 그래야지 걔를 정확하게 딱 쓸 수 있는데 그러려면 칸칸이 서랍에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서랍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내 머릿속에 이렇게 그 서랍장을 만드는 게 사실 목차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목차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잘한다? 아,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차를 한 번 써봐서 안 되고요. 이 내용을 배우는 주에 한 3번쯤은 써봐야 된다고 생각돼요. 알겠죠? 목차를. 그래서 쓰다 보면 또 자기가 막히는 부분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지에 꼭 써봐라. 제가 늘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 목차가 아주 익숙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제 다음 주, 이제 3주차 들어가기 전쯤에는, 오케이 하면서 이 목차가 그냥 머릿속에 쫙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시작해 봅시다.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제가 음악사 하면 특히 이 고대와 중세하잖아요. 저절로 말이 빨라져요. 저절로. 왜냐면 내용이 제가 할 게 얼마큼 있는지 제가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항상 막 5시가 넘어가고 막 그 제가 천천히 얘기하잖아요. 아, 시간 내에 못 끝나요. 그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앞에 일장에 심지어 써놨어요. 딴 얘기하지 말고 빨리 진행할 거, 빠르게 진행할 거. 그래서 안 그러면 제가 여기 첫 주지만 막 늦게 끝나고 그런 거 아니까. 그래서 아 오늘은 정말 내용이 많다. 아, 사실 다음 주까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중세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커다란 시대 구분을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시작하는 날이니까. 일단 우리가 중세다라고 얘기할 때 중세가 언제부터일까요? 중세를 우리가 몇 세기부터 우리가 중세라고 해요? 자, 이거 아니고, 네. 중세가 5세기예요. 5세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476년이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서로마 제국이 망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를 우리가 카운트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도까지 안 외워도 되는데 5세기라는 건 알아야 되겠죠? 맞아. 5세기부터다. 그러니까 사실 5세기 후반이죠. 그때부터 어디까지냐면 아까 제가 중세 끝자락을 14세기라 했잖아요. 그렇죠? 14세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이 맞죠. 한 1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중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세기까지 이렇게 여기를 중세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그 전이 고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14세기는 특별히 여기는 조금 특별 취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르스 노바, 트레첸토 막 이런 식으로 고기를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렇다면 15세기부터가 르네상스겠죠. 그렇죠? 그래서 15세기, 16세기 여기가 르네상스예요. 음악사에서. 그래서 한 200년 정도죠. 여기를 우리가 르네상스 이렇게 부르고요. 르네상스도 사실 초기, 중기, 후기로 세도막으로 우리가 자를 거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한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17세기부터가 그 다음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크예요. 그래서 바로크는 어디까지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사실 그 연도를 특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18세기의 중간, 그러니까 1750년이거든요. 19세기가 여기 있다 그러면 1750년 그 중간이죠. 여기를 보통 나누는 기점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1750년이 우리가 바로크의 정말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바하가 서거한 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하가 세상을 떠나는 해를 끝자락으로 잡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다 뭐 1751년 1월 1일부터 자, 우리는 이제 바로 그가 아니야. 우리는 고전이다. 다 같이 막 다른 음악 쓰고 이러진 않았겠죠. 사실은 음악사라는 거는 이렇게 경계가 되게 불분명하거든요. 음악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임의로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새로운 음악의 어떤 기운 같은 거는 그 전부터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성숙한 어떤 고전 음악이 나오는 거는 사실상 딱 1750년, 51년부터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중간의 과도기를 뭐 전고전주의 이런 식으로 부르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그때 우리 다시 알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커다란 덩어리만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대략 한 150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갈수록 짧아지네. 그죠? 여기가 바로크예요. 그리고 고전은 정말 조금이에요. 고전은 그러니까 한 길게 봐도 한 60년,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정말 우리가 함호배의 그 성숙한 음악 있잖아요. 고기 시계를 딱 우리가 빈 성숙기, 그 시기의 음악은 한 정말 한 30년,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짧은,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고전주의라고 하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는 우리가 예전에는 뭐 낭만 음악 그랬는데요. 요즘의 책들은 보통 그냥 19세기 음악이라고 해요. 다 19세기 음악. 그래서 왜냐하면 19세기에 낭만주의 사조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개론서들은 그냥 19세기, 예. 아이고 19세기 음악.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19세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20세기는
당연히 20세기 음악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세기도 딱 1901년 1월 1일부터는 아니거든요. 그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당연히 걸쳐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다양한 어떤 경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세계의 전환기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당연히 세계의 전환은 다 세계가 지나갈 때마다 다 세계의 전환기긴 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제 음악사에서 말하는 세계의 전환기는 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넘어가는 아주 여기 격변기거든요. 조성에서 무조성을 아예 넘어가 이런 부분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세계의 전환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트 1에서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14세기까지. 꽤 긴 역사죠. 그렇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대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일단 거기 초기 음악, 그리스 음악 시작하기 전에 사실 그리스가 음악이 완전 그리스부터 음악이 처음 나왔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 전에 초기 음악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관한 것들은 이제 자료가 많지 않고 우리가 어떤 거를 보고 알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설명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 같은 거를 보고 알 수 있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거기 보충 자료에 제가 박스에 넣어놨죠. 그죠? 거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저기는 이 보충 자료에 제가 박스로 가끔씩 넣어놓는 게 있는데 걔는 말 그대로 보충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메인 설명이 아니라 그야말로 보충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막 하나씩 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복습할 땐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한 번은. 알겠죠? 정독. 한번 정독은 반드시 하기. 아예 필요가 없으면 제가 이걸 뺐겠죠. 아예 강의 자료에. 그죠? 그러니까 제가 넣었다는 건 어쨌든 읽어보라는 거예요. 보충 자료는. 그래서 얘는 막 외운다기보다 한번 읽어봐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고대 그리스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고대라 그러면 이 고대 그리스 음악을 할 때 말하는 거거든요. 고대 그리스. 이 고대 그리스에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 몇 가지 토픽 중에 제일 처음 얘기할 것은 악기에 관련된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악기. 그래서 기록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뭐 도자기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악기 같은 게 막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악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요것만 썼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악기가 요거예요. 아울로스, 리라, 키타라. 알겠죠? 물론 그 밖에도 뭐 당연히 뭐 북 같은 것도 썼을 것이고 뭐 팬파이프 쓰고 뭐 하프 뭐 다양한 악기들을 썼겠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악기들이 있는 거죠. 아울로스, 리라, 키타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아울로스 같은 경우는 관악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씩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얘를 아울로스는 전형적으로 짝을 이뤄서 그러니까 한 쌍으로 연주하는 관악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 보시면 제가 이제 우리 감히 아울로스를 뭐 써본 적도 없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이제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아울로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이 관악기를 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근데 한 쌍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요런 거를 불었다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울로스는 다산과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 신의 제전에 사용된 그런 악기다. 리라 같은 경우는 대개 7개의 줄을 가지고 있고 채나 픽으로 가볍게 연주를 했다. 그래서 리라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요런 악기인 거죠. 요런 악기. 그래서 이제 요런 악기를 연주했다고 여기 줄이 이제 보통 7개 있고요. 그죠? 그래서 리라는 보니까 어떤 신과 관련이 됐대요? 아폴로신이요. 네, 아폴로신. 그래서 아울로스가 디오니소스 신의 제전에서 주요 사용 악기라면 리라 같은 경우는 아폴로신과 관련이 됐는데 이 아폴로신이 사실 태양의 신이자 뭐 교육, 예술 이런 것과 관련된 신이 아폴로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리라를 많이 배웠겠죠. 그죠? 리라를 배우는 게 말하자면 아테네 교육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였고 그리고 서사시를 낭독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일리아드 이런 거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그런 서사시들 있잖아요.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것들 요즘에도 우리가 왜 중고등학생들 필독서 같은 걸로 맨날 리스트에 나오더라고요. 오디세이 이런 거.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서사시 같은 거 할 때 낭독을 할 때 뭔가 반주
로 하기도 했을 것이고 리라를. 그리고 이제 결혼식 때라든지 뭐 오락을 위해서 여러 때 이 리라를 연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춤 반주 같은 것도 했겠죠. 리라로. 그죠. 당연히 노래 부를 때도 뭐 리라로 반주 자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용된 그런 악기였을 것이고. 키타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큰 리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완전 다른 악기라기보다는 커다란 리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특별히 이제 뭔가 뭐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행렬을 할 때 이럴 때 조금 더 음량이 큰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행렬이나 종교의식이나 극장 같은 데서 사용됐던 큰 리라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키타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세 개, 아울로스, 리라, 키타라, 이 세 개 악기를 기억해 놓고요. 그리스 악기.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그죠? 참고로 보면 여기도 보면 지금 이 무덤 벽화인데 이렇게 쌍을 이루는 이런 어떤 관악기 같은 거 연주하고 이런 것들 이제 보이죠? 그죠? 그림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악 사상으로 넘어가면 일단 우리가 그리스 음악 사상이 어땠나 하는 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어떤 기록을 보고 아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특히 철학적인 그런 기록들이 되게 많죠. 그리스. 그래서 음악의 어떤 위치라든지 음악의 영향이라든지 음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철학적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플라톤의 저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라톤의 저서 예를 들면 국가론이라는데 티마이오스가 또 되게 유명한 책이죠. 그리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정치학 이런 것들 보면 관련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음악에 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리스의 음악 이론은 그러니까 음악 중에서도 이론이요. 이론적인 거. 음악 이론은 우리가 항상 누굴 처음으로 얘기하냐면 지금 시작을 피타고라스부터 얘기해요. 피타고라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가 현쌤 그 수학 시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 피타고라스인가요? 그러면 네, 그 피타고라스죠. 그 바로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음악 이론가이자 그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부터 최후의 주요 저술가라고 할 수 있는 퀸틸리아누스가 이제 4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 이런 것들이 이미 쭉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외우면 너무 힘들고 그것이 크게 의미가 있진 않죠. 그죠? 우리한테 설마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라고 할 확률은 굉장히 낮으니까. 무슨 이론 전공 대학원 시험도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피타고라스부터 한 4세기경 퀸틸리아누스까지 계속 어떤 이론가들이 있었다고 이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음악 이론은 저 음악 이론가잖아요. 음악 이론은 역사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저희 신랑한테 항상 하는 얘기죠. 저희 신랑은 전혀 다른 분야를 컴퓨터 사이언스 했기 때문에 역사가 정말 짧거든요. 1970년대부터 시작해요. 정말 몇십 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는 기껏 해봤자 역사 50년밖에 안 되잖아.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알아? 나는 이론서를 보면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해. 이제 그래요. 고대 그리스부터 나는 시작한다. 제가 그러거든요. 저희 신랑은 항상 저를 부러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똑같은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러면서 또 작년에도 베토벤을 가르치고 올해도 베토벤을 가르치고 또 내년에도 또 모차르트를 가르치고 이게 뭐 베토벤 음악이 변하진 않잖아.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되게 저희 친구라서 되게 그냥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티키타카 잘 돼요. 약간 서로 디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게 바로 클래식이라는 거지. 제가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처럼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진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알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바로 고전이라는 거야. 제가 이제 그러고 그리고 맨날 자기는 너무 새로운 논문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새로운 기술이 계속 새로운 거를 보는데 너는 16세기 거 가르치고 14세기 거 가르치고 막 그러니 얼마나 좋겠냐 저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대신 역사 자체가 길이가 다르다. 너는 50년 동안의 역사지만 나는 정말 그 고대 그리스부터 기원 전부터 시작한다. 제가 이제 막 그러거든요. 진짜 양이 많다. 음악사의 양이 얼만큼인지 상상을 못할 거다.
나처럼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다른 거죠. 그냥 캐릭터가 다른 거죠. 근데 우린 정말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하는 거죠. 피타고라스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기원적 500년경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부터 논의를 한다. 근데 우리가 사실 피타고라스 그러면 수학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수학자.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서 음악과 수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음악, 수학, 뭐 천문학 이렇게 따로따로 다 생각을 하지만 분과 학문을 당시는 얘네가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수를 만물의 근원으로 봤다. 그러면서 수학적인 바탕 위에서 철학 세계를 세웠고, 그래서 우리가 사학과라 그러죠. 정수, 기하, 천문, 음악. 얘네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원리는 통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가 동일한 거다. 그래서 음악을 오늘날은 굉장히 뭐 정서적이고 감성적이고 수학은 되게 막 이성적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수학의 하나처럼 음악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얘기가 틀린 것 같진 않아요. 보면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 그 커미티 중에 박사 논문을 5명 커미티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반드시 외부에서, 그러니까 음대가 아닌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5명 커미티를 이제 제가 미시건에 있을 때 구성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음악 이론가이자 수학자이셨고요. 그러니까 학위가 2개요, 박사 학위가. 아주 유명한 그 아이비리그의 학위가 박사 학위가 2개 있으신 분이요. 하나는 수학 박사, 하나는 음악 이론 박사. 이렇게요. 정말 어떻게 하나기도 힘든데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수학을 잘하시는 그런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제가 그 물리학자를 모셔왔거든요. 근데 그분은 물리학자이자 수학 정말 잘하시고 그리고 음악 이론도 빠삭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쇼팽 연구했는데 정말 쇼팽의 악보도 모르는 게 없어요. 본인 집에도 이렇게 피아노 있고 피아노 쇼팽 연주도 하시고 뭐 그런 분이고 근데 아주 저명한 물리학자예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 수학 과학을 잘하는 사람 중에 음악 이론을 잘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뭔가 좀 원리가 통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수학 되게 좋아했거든요. 수학 그래서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잘 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화성법 풀 때 제가 수학이랑 비슷하다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것도 현대까지도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와 그 제자들한테 있어서 수라는 게 말하자면 우주를 관통하는 원리예요. 그리고 음악이 거기에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수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완전협화라고 얘기하는 뭐 옥타브, 5도, 4도 이런 것도 사실 수적 비율에 관련된 거잖아요. 1대2, 2대3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단순한 숫자의 정수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 이제 가끔씩 개론서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 이게 종이 다 있는데 종이 다 크기가 다르고 이렇게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럼 얘가 소리가 좀 다 음고가 다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땡 이런 것부터 땡 뭐 이런 것부터까지 소리가 다를 것이고 얘도 보면 물컵에 이런 거 해봤죠. 물컵에 이렇게 물의 양을 다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걔가 땅 이렇게 젓가락으로 치면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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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런 식으로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표현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이걸 뭐 이제 이 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얘는 지금 현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 그리고 얘는 관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요런 거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피타고라스라고 써있기는 한데 사실은 피타고라스가 진짜 직접 다 요렇게 한 모습을 그렸다기보다는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냥 그려서 말하자면 사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진짜 피타고라스가 요렇게 딱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요런 그림 같은 걸 보면 얼마나 어떤 음악이라는 어떤 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수와 연결돼서 생각을 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를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음악
음악의 소리와 리듬 같은 게 다 수와 연결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이 다 연결되는 것인데 부분의 결합이 조화로운 전체를 이룬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하르모니아라고 부르거든요. 하르모니아의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됐다. 즉 하르모니아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조화거든요. 조화. 우리가 하모니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화성법도 영어로 하모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조화라는 말을 음악에만 쓰진 않죠. 그렇죠? 화성법에만 쓰지는 않죠. 그러면 하모니를 이룬다 할 때 어떤 합창단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소리를 해도 조화롭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 간에 이렇게 성격이 잘 맞아도 그 사람들은 참 조화가 잘 돼 뭐 그러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잘 예쁘게 배열을 잘 해놨어도 조화가 잘 된다 그러고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에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르모니아라는 거는 부분의 결합이 조화로운 전체를 이룬다. 이런 개념인데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에 다 통용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음정에도, 음계에도, 멜로디에도 다 조화라는 하르모니아의 개념이 성립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수학적 비율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하르모니아. 그리고 철학적인 어떤 사고도 조화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 구조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르모니아라는 어떤 이 개념이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음악의 어떤 음정, 음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사고와 사회 전체와 우주의 원리까지 포함하는 이런 하르모니아라는 넓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죠? 그리스 지금 우리 사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르모니아의 개념은 당연히 어떤 우주와도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문학과도 그렇다면 이제 연결이 되겠죠. 이 수학, 음악, 천문학 이게 다 연결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의 원리와 비율이라는 게 그 수의 원리라는 게 어떤 천체 기초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행성과 행성 간의 거리,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원리, 이들이 공존하는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수적인 어떤 비율에 의해서 사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문학까지도 다 연결되는 어떤 하르모니아의 개념으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뒤에를 넘겨보시면 피타고라스 음계 얘는요. 제가 사실 교과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읽어보면 되고요. 알겠죠? 그리고 뭐 우연히 대장간의 망치 소리를 듣고 사실을 알아냈다. 교과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게 정말 진짜로 그랬는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랬다더라예요. 한마디로 카더라예요. 그래서 그랬다더라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되겠고 자, 저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테트라코드요. 그리스 책의 어떤 고유한 특징은 테트라코드와 제누스라는 개념이다. 무슨 말이냐면 음계 체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계. 테트라코드는 테트라는 말 자체가 4란 뜻이거든요. 4. 그래서 네 음으로 이루어진 어떤 음들 체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 써 있죠. 완전 4도에 이르는 4개의 음표로 이루어졌다. 테트라코드라고 그걸 불러요. 테트라코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에 사람들에게 음계다.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보통 어떤 걸 생각해요? 장음계, 뭐 단음계 이런 걸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얘는 음이 7음 음계죠. 그렇죠? 7개 음으로 돼 있죠? 우리 기초 이론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 5음 음계도 있고 막 7음 음계도 있고 8음 음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테트라라는 말 자체가 몇 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4음인 거예요. 4개 음으로 된 어떤 음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4개 음으로 구성된 이런 테트라코드라는 사람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래에서 보다시피 아래 그림이 있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4개 음으로 구성된 미에서부터 시까지 얘가 완전 4도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의 음들을 채우는 이런 음계들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종류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이 완전 4도를 그 사이의 음들이 채워도 어떤 거는 온음계적인 거, 어떤 게는 좀 반음계적인 거, 어떤 거는 이명동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다는 거죠. 그 종류를 우리가 제누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누스. 그러니까 제누스가 말하자면 종류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류, 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테트라코드가 이렇게 세 가지 제누스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테트라코드의 안쪽 두 개의 음표, 즉 까만색으로 표기된 음표들이 지금 다른 거죠. 그죠? 얘네가 까만색으로 표시된 요 음들이 좀 달라지는 음들이고, 미, 시 이렇게 양쪽 끝에 완전 사도를 이루는 걔는 고정이고, 중간 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제누스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좁은 음정이 아래에 있고 넓은 음정이 위에 있다. 오음계 테트라코드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말로만 보면 힘들고요. 얘랑 악보랑 연결해서 생각해야지 좀 더 쉬워요. 두 개의 온음과 하나의 반음이다. 그렇죠? 미렐레도 온음이고 도시 반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반음계 테트라코드에서 가장 윗부분은 하나의 온음과 반음. 즉 여기가 미, 도샵, 단삼도고 얘는 반음, 반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외우면 진짜 어려워요. 이 음악사의 내용을 그냥 얘를 기억하면 돼요. 얘를 약간 사진처럼. 그래서 요런 종류가 있다고. 그리고 이명도금 테트라코드 같은 경우는 따란 장삼도죠. 넓은 음정이 위에 있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 따라라 이렇게 해서 사실 얘가 이명동음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명동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나 도플렛이나 이제 우리는 얘를 이명동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아니 희원쌤 이게 뭔가요? 아니 같은 음이면 뭐 걔를 왜 두 개를 따로 그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같은 음이면 왜 따로 그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같은 음이 아니에요. 같은 음이 아니고 여기 오선 안에 표기할 수 없는 약간 반음보다 더 좁은 한 4분의 1 음정 같은 그런 음정인 거예요. 사실상은 약간 왜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음정이 떨어지는데 반음도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한 4분의 1 음정 정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가 좋은 사람은 너 지금 음고가 한 4분의 1 정도 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악기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 사실 그런 아주 미세한 음정인데 그건 4분의 1 음정으로 또 어떻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아리스토크세노스가 이제 어떤 이론가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오음계 제누스가 당연히 요게 가장 좀 자연스럽고 옛날부터 있던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반음계 제누스가 조금 더 얘보다는 조금 더 좀 급진적인 걸 최근의 것이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얘가 가장 세련되고 듣기 어려운 더 반음계보다도 더 미세한 음정인 거죠. 사실은 그런 거다라고 이제 이론가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어쨌든 내음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음계 시스템을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내음 가지고 뭐 무슨 선율을 만들어요? 그렇죠? 내음만 가지고 따따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내음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사실 보통의 선율들을 보면 다 내음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어떻게 했다는 건가 도대체 내음 가지고 뭐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음을 이어 붙이는 거예요. 내음을. 그래서 왜 레고 같은 거 보면 레고 조각은 하나하나가 작죠. 근데 여러분들 레고 가지고 뭘 만든다, 뭐 다리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레고 조각을 이렇게 이어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다리 형태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다 넓은 음역을 당연히 커버해야죠. 커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테트라코드를 이어 붙이는 거예요. 테트라코드를. 그래서 보면 이것도 말로 거기 아래 있는 말로 막 읽으면 너무 어렵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음은 너무 조그마니까 걔네를 레고처럼 이어 붙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금 음역이 어느 정도예요? 2옥타브네. 그렇죠? 머릿속에 2옥타브의 음역 정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2옥타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렇게 내음씩 여기 보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음씩 테트라코드 이렇게 레고 붙이듯이 이렇게 이어 붙였다고. 이렇게. 그렇죠? 레고 붙일 때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레고 붙일 때 어느 걔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붙이기도 하지만 걔를 이렇게 겹쳐서 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겹쳐서
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컨정크트, 디스정크트,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고 뭐 분리되어 있고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한음을 이렇게 레고 겹쳐서 붙이는 거 그게 이제 컨정크트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두 개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이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테트라코드는 이런 식으로 이었고 그다음에 맨 밑에 한음이 있는 거예요. 가장 저음이. 이런 음을 일단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저음의 한음과 테트라코드를 보니까 4개를 이어 붙였네. 그죠? 요렇게 해서 한 2옥타브 정도의 음역을 생각했다고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2옥타브의 체계를 우리가 대완전 체계라 그래요. 대완전 체계. 이 말 자체는 좀 기억해야 되겠죠. 이런 단어는. 그죠? 대완전 체계라고 부르는 요런 게 시스템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은 이름이 다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름도 엄청 어려워요, 다. 여기 보면 뭐 히파톤 그다음에 이 음은 가운데 있는 음은 메세고 그다음에 여기 메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히포볼라 이렇게 다 이름이 있거든요. 설마 이걸 다 외우라고 제가 준 거는 아니겠죠. 그죠? 우리한테 이거를 지금 낼게 음악사의 천진데 생각해봐요. 음악사 몇 문제나 나온다고. 그죠? 우리한테 설마 이거를 그죠? 히포볼라이오 이거를 쓰라고 할 확률은 정말 낮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스를 처음 내면서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름이 있긴 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봐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옥타브 정도의 음역을 이렇게 테트라코드를 이어 붙여서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테트라코드니 제누스니 대완전 체계니 이 개념을 알겠죠? 얘네가 지금 그리스의 음계 시스템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그리스는 이런 음계를 썼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음악가 에토스. 이건 사실 여러분이 음교론 때도 배우는 건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음악이 개인의 윤리적인 특성 또는 존재 및 행동의 방식인 에토스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게 에토스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으면 어떤 기질이 또는 어떤 윤리적인 특성이 그런 게 발현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선법들 같은 경우는 각각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 선법의 음악을 들으면 요런 속성이 발현되고 요런 선법을 들으면 요런 속성이 나오고 그 음악을 듣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음악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 생각했대요? 인간에게 덕을 교육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국가론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 중에 뭔가 이 음악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음악의 리듬이나 선법이나 악기 같은 거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횡포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음악을 듣지 말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뭔가 자유의지나 용기 이런 거를 키워줄 수 있는 음악을 들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교육시킬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여겨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체조를 해야 몸이 말하자면 오늘날 치면 운동이죠. 그죠? 체조 이게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음의 건강, 어떤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음악을 또 어떤 거를 듣는 거에 따라서 그 속성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음악과 체조를 굉장히 청소년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조화롭게 잘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음악과 체조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이건 뭐 오늘날도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죠? 공부 잘하려면 운동해야 되고 체력 있어야 돼요. 그러고요. 그죠? 그리고 멘탈 관리해야 돼요.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플라톤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항상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보면 플라톤처럼 음악을 통해서 덕스럽고 선한 인간이 길러짐으로 음악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입장이 살짝 달라요. 플라톤과 어떻게 다르대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덕을 기르지 못하는 음악은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융통성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주장은.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음악은 근데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음악의 존재 이유가 그가 꼭 윤리적이고 교육적인 것에만 있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음악의 어떤 오락적인 가치, 지적인 향락의 가치, 이런 것도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살짝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놓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음악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 글쎄요. 여러분도 동의하나?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요. 제가 그 어떤 음악을 들으면 조금 아이가 난폭까지는 아닌데 조금 약간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꼬맹이가 이제 남자의 고학년이 되니까 되게 힙합 좋아한단 말이에요. 힙합. 그리고 맨날 이제 쇼미더머니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막 보고 싶어 하고 뭐 자기가 힙합 가사도 쓴다 그러고 막 그래요. 듣고. 근데 너무 막 걔를 듣고 가사를 막 자기가 쓰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거의 가사 중에 사실 힙합 가사 중에는 조금 폭력적인 언어나 그런 은어나 이런 것들도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도 기본적으로 좀 강하고 그렇잖아요. 저희 첫째는 되게 시니컬한 그 누나거든요. 그래서 첫째 표에 따르면 힙합 가사는 너무 중이병 같은 가사가 많아서 되게 싫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제가 힙합 자체가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얘가 너무 그거에 이제 심취를 해가지고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성격이 약간 바뀌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힙합 금지를 시켰어요. 힙합 금지다. 오늘부터는 힙합 랩은 이제 그만해. 랩은.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는 그런 음악을 들을 때는 하루 20분 내 조정. 그래서 얘를 약간 이걸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얘가 여기에 빠져서 자꾸 그런 언어 같은 거를 쓰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약간 금지를 걸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정말 영향을 특히 아이들을 많이 받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플라톤 말이 여전히 유효하구나. 지금도 그렇구나. 제가 약간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음악이 어떤 영향을 준다 우리에게. 정서적인 영향도 주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예전부터 그리스 철학가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리스의 음악 생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음악을 만들거나 이제 초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신이거나 그죠? 아니면 반신반인이에요. 그래서 신화 같은 데 보면 사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뛰어난 존재, 이제 이런 존재들이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이제 그런 걸로 보통 신화에서 이제 묘사가 되죠. 그리고 사실 이제 뮤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직해거든요. 근데 무직해인데 사실은 그것도 뮤즈신을 칭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뮤직 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 당시에는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 문학, 무용 이런 것들을 다 분과학문으로 따로따로 생각하지만 예술 안에서도 사실은 걔가 다 합쳐진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도 붙어 있고 그러면서 동작도 하고 이렇게 다 합쳐진 굉장히 넓은 그런 어떤 예술을 지칭하는 거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뭐 영을 위한 것이자 수학 천문학과도 관련이 있었고 뭐 신전의식에도 했지만 당연히 오락으로도 했을 것이고 뭐 경기 스포츠 할 때도 했을 것이고 뭐 축제 때도 했을 것이고 음악에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면 공연 예술로서의 음악은 또 지칭하는 다른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멜로스라고 불렀어요. 멜로스. 그래서 하나의 선율로 구성된 모노포니가 주로 였죠.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모노포니로 선율을 부르는 동안에 악기들이 그 선율을 이렇게 같은 선율을 장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초이론 때 이렇게 짜임새 배울 때 배웠잖아요. 어떤 동일한 선율을 다른 형태로 하는 거 우리 헤테로포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종 헤테로포니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당시 사람한테 뭐 화성인이 대인이 이런 개념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멜로스라는 거는 어떤 선율만을 지칭할 수도 있고 뭐 가사 있는 노래를 지칭할 수도 있고 사실 완전한 멜로스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공연 예술을 생각하는 게 더 가까워요. 그래서 선율 그리고 가사, 춤 동작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묶여져 있는 그런 것이 사실 완전한 멜로스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보충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얘는 되게 유명한 노래여가지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고대 음악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이킬로스의 노래를 들어보자 하면서 교과서에 항상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여기 아래 설명에 있죠. 글씨를 항상 빼놓지 말고 잘 읽어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자료는 몇 개 남아있지 않은 그리스 음악 악보 중 하나고 세이킬로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묘비에 새긴 악기고 그 다음에 되게 옛날 걸로 우리가 생각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묘비에 이렇게 뭔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악보랑은 좀 다르죠? 오늘날 우리가 악보랑을 우리는 다 음표를 그리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제 나중에 나온 것이고 음표를 기보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그냥 문자를 써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어떤 표시를 하는 그런 식으로 악보가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 당시엔 악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이클로스의 노래는 사실은 최근에 기출문제에서도 악보를 준 앤데 정말 고대가 진짜 뭐 처음으로 말하자면 근데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어떤 특징을 자세하게 물어보기보다는 사실은 뭐 요 악보를 주긴 했지만 요것도 다른 거랑 연결을 사실 물어본 거였거든요. 요거 자체를 막 물어봤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쨌든 뭔가 이 고대를 연결 지어가지고 기출에서도 물어보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이 봐놓고요. 뭐 나왔던 게 또 나올 확률은 정말 적겠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작품이니까 봐놓고 잘 봐놓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에 지금 제가 딱 몇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그리스가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문화고 굉장히 그리스만 우리 사실 뭐 1년 내내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딱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는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중요한 애들.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악기에 대한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음계 시스템에 대한 거. 그래서 테트라코드, 제누스, 대안전체계. 그죠? 그 다음에 에토스론 관한 거. 그 다음에 음악 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 요런 몇 가지 항목이 지금 딱 있어요. 지금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여기가 페이지가. 그렇죠? 그런 키워드들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물어보지 않은 파트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그리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요 주요한 내용들은 봐놓고요. 음악사 책을 보면은 책마다 그리스에 관한 부분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책은 아예 한 챕터로 빠져 있고요. 어떤 책은 그냥 중세 들어가기 전에 그냥 한 두세 장, 뭐 한 몇 페이지 하고 끝나요, 그냥. 사실 개론서마다 이게 또 다루는 비중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아주 조금 다룰 수도 있고 아주 많이 다룰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이제 개론서들을 보면서 추린 거예요. 말하자면 내용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에 대해서 처음 낸다면 자세하게 낸다면 이런 것 중에서 물어볼 것이고 요 정도의 내용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잘 기억해 놓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데요. 사실 우리가 고대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와 로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대부분 그리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로마는 음악사 설명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다시피 우리는 고대 로마의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문헌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긴 한데 사실은 라틴어 악보가 없어요. 악보 현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에서 많이 물려받았죠. 그래서 대다수 사실은 그리스의 것들을 많이 그대로, 그죠? 비슷한 것들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도 자신의 어떤 음악을 했겠죠. 더 독특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음악학 안에서 뭘 남겼어야, 문헌을 우리가 이런 독특한 걸 했다. 이렇게 남겨야 뭐 음악사에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인들은 워낙 뭘 자료를 많이 남겼잖아요. 철학서도 쓰고, 막 이론서 쓰고 막 했잖아요. 그리스인들은.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문헌이 없다. 이거고. 또,
1, 2세기 로마 제국의 전성기 동안에 그리스의 많은 문화적인 산물들이 로마 다른 도시로 유입이 됐다. 그런데 3, 4세기에 걸쳐서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쇠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쇠퇴하자 이전에 거창하고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것들이 활동들이 많이 또 축소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중세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중세인들은 기독교 관점의 사고란 말이에요. 이 중세인들이 볼 때는 이 과거의 로마의 문화가 너무 좀 향락적이고 사치적이고 퇴폐적인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음악의 유산을 거부하고 새로운 어떤 엄숙한 교회 음악을 새로 구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전 거를 되게 좋게 생각해서 걔를 그대로 막 물려받고 막 기록을 남기고 따라하고 했으면 그게 로마의 어떤 유산들이 계속 남아있겠죠. 많이 기록이.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중세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전에 로마 거는 너무 퇴폐적이고 향락적이야. 아, 이건 우리 안 할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기록이 더더욱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음악사에서 크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문맥이 그렇다 하면서 주로 그리스에 대해서 그리스 부분을 외우세요. 거기를 익히세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좋아요. 여기까지가 고대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음부터 중세가 시작돼요. 자, 중세를 고민이 되지만 얘를 계속 할 것인가 쉬었다 할 것인가 조금만 더 해봐봐요. 10분만 우리 더 해봐봐요. 그렇죠? 얘를 왜냐면 너무 많이 남겨두고 쉬면 얘가 뒤에 점점 압박이 오기 때문에 앞에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자, 중세는 우리가 미들 에이지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제가 설명했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15세기 르네상스 전까지 그러니까 한 1000년 정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철학 아래 있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음악의 가치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가장 완벽한 가치였던 거예요. 음악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기독교가 막 박해를 받았던 거 알죠? 로마 제국에서. 그런데 그럼 뭐예요? 계속 박해를 해도 점점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오히려 교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로마의 국교가 돼요. 사실은 가톨릭이. 그래서 392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인 종교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어떤 세속 생활에도 교회의 힘이 미치도록 결정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교회의 힘이 점점 세지는 거죠. 사회 전반에. 그러면서 수도원이 강화되고 예배 조직이 정비되고 그러면서 로마의 주교가 황제에 버금가는 교황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사회는 아주 기독교 중심의 사실 이때는 신교가 없으니까 당연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할 때는 카톨릭 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의 국교로 정해지면서 교시마다 이제 카톨릭 국교니까 가서 맨날 미사를 드려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지어야죠. 성당을 지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도시마다 교회가 건설됐고 그 다음에 한편 속세를 떠나서 나는 아예 그냥 수도승의 은둔자의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공동체들이 막 생겼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수도원이 건립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 곳곳에 성당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를 저 지금 4번째 F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들 에이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중세, 그러니까 중간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와 여기의 중간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표현이죠. 사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 뿐이지 특히 어떤 그 샤르마누 대제처럼 굉장히 문화예술 부흥 같은 걸 시켰던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시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고대 세계의 지적인 윤산도 전수되고 뭐 종교적인 발전, 학문 부흥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기로 오늘날에는 재평가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마지막 하이픈이고요. 그다음에 중세 사회는 교회가 중심이고 기독교가 중심이었다. 그건 제가 지금 계속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교회 음악 중심이겠죠. 그렇죠? 음악 자체는 교회 음악 중심이고 그리고
음악적 흥미 자체보다는 전례를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죠? 전례를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성수와 기도의 내용을 전달하고 요런 것으로서 음악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에티우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보에티우스가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이론가이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요새는 이런 어떤 학자의 이름인데요. 보에티우스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세에 말하자면 원탑 이론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중세 이론가인데, 이 중세 이론가인데 여기 보면 고대 그리스인의 음악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에티우스를 흔히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대 그 그리스의 이론을 중세에 잘 전달해 준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막 자기가 막 뭐를 생각해냈다기보다는 사실상 고대의 그 그리스의 아주 풍부한 문화유산 있잖아요. 그런 철학과, 음악 사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중세인들에게 말하자면 잘 전달해 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데, 어떻게 전달했겠어요? 뭔가 저서가 있겠죠, 당연히. 그 저서 이름이 음악의 원리라는 책이에요. 6세기 책인데요. 그래서 보에티우스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음악에 관련된 원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 원전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일반 사람들이, 그죠? 봐도 이해도 안 되죠. 사실 그리스로 써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원전을 라틴어로 의역하고 편집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자기의 논평, 커멘터리라 그러죠. 커멘터리까지 덧붙여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쓴 이론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음악의 원리가 굉장히 유명한 저서이고, 당시에 이제 유럽의 대학이라든지 수도원 같은 데서 이제 뭔가 뭐 교재 같은 걸로, 오늘날도 우리가 뭐 어떤 교재를 크라우트 음악사 이런 거를 음악사를 배운다 그럼 우리가 텍스트북으로 쓰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럽과 대학 수도원 이런 데서 아주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교과서로 쓴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읽고 공부하고 막 했을 거잖아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랬구나 이러면서 계속 막 공부했겠죠. 그죠?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보에티우스고, 그 저서의 이름이 음악의 원리다 외워놓고요. 그 다음에 고대 음악 이론을 말하자면 중세에 처음으로 소개한 그런 이론서라고 할 수 있고, 음악의 과학적 측면 이런 것도 잘 전달을 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런 수과학적 사고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했으니까요. 그죠? 보에티우스는 저 맨 마지막 줄이요. 피타고라스처럼 음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가 뭐래요? 무지카? 네, 무지카 문다나, 우주의 음악 또는 천체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별과 행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러면서 행성이 공전하면서 어떻게 계절이 변화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원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게 우주의 음악 또는 천체의 음악이죠. 두 번째 유형은 뭐래요? 무지카 후마나. 네, 말하자면 인간의 음악이죠. 그래서 인간의 음악. 그래서 인간의 음악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인간이 막 만들어내는 음악 우리가 연주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조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오장육부가 굉장히 다 조화롭게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몸이 신기하잖아요. 그죠? 몸이 소화하는 시스템이나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를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몸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오묘하잖아요. 진짜. 그죠? 그런 어떤 육체 부분들 간의 조화, 그리고 육체와 어떤 정신의 조화,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게 사실 무지카 후마나예요. 뭔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 이게 가장 낮은 단계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음악이에요. 사실은 좁은 의미의 무지카 인스트루멘탈리스. 그게 악기의 음악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악기와 사람의 목소리에서 생성되는 들을 수 있는 음악. 우리가 실제로 오늘날 음악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음악의 범위를 훨씬 더 넓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오늘날 무지카 인스트루멘트레스 이것만 우리는 음악이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몸의 조화, 천체의 조화 이런 것도 다 음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세 가지 유형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이픈, 음악을 네 가지 수학적 학문의 하나로 간주하면서도, 그렇죠? 이것도 고대
그 사상과 똑같죠. 그렇죠? 간주하면서도 음악에는 인간을 선으로 향하게 해서 인간을 향상시키는 고유의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즉 윤리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세계 학문보다도 더 뛰어난 게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음악을 고급 철학 수업의 입문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중요한 이런 학문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음악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죠? 저는 되게 좋아해요. 이 보에티우스를 굉장히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특히 이 다음 하이픈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음악가를 연주가, 작곡가, 이론가의 세 종류로 구분했다. 진정한 음악가란 어떤 사람이래요? 음악의 구조와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성적 원리에 따라 음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이론가. 그죠? 그 이론가를 진정한 음악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용어도 달라요. 그래서 이론가는 무지개니까 무지쿠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수나 연주자 이런 사람들은 칸토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론가를 얼마나 다르게 되게 높이 평가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음악가도 이렇게 종류를 구분하고 음악의 종류도 구분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보에티우스와 관련된 지금 설명이에요. 좋아요. 자, 그래서 보에티우스까지 설명하면 이제 약간 앞에 제가 이제 그 개괄을 한 것이고 사실 본격적인 얘기는 챕터 2부터거든요. 챕터 2 종교음악 여기서부터인데 그 전에 나오는 보충자료 7개의 자유하게 여기 있잖아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돼요. 알겠죠? 걔는 정말 그 배경 그런 지식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자, 쉬겠어요. 우리 20분간 쉴게요. 근데 충분히 쉬어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 본격적으로 챕터 2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막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이러지 말고요. 좀 이렇게 움직여요. 물도 마시고 오고 이렇게 약간 몸도 이렇게 약간 스트레칭도 하고 20분간 충분히 쉬고 그리고 오세요.